그래서 이 NFT라고 하는 영역, 뭐 좀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가상자산에 우리가 소유와 비소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인류가 이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산에 대한 소유와 비소유를 구분할 정도의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다 공유해 줄게, 복사해 줄게 이렇게 돼버리면 가상 영역의 가치가 없잖아요. 이걸 가치를 구분하고 또 사람들의 우리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레어한 아이템, 나만이 갖고 있는 소유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 뭐라 그러죠? 이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 기술적으로 이것을 붙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 명품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이런 아이템이나 디자인 도안을 NFT화, 우리 민팅을 해서 NFT화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학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 교수가 게놈 프로젝트로 유명한 연구자죠. 네네. 본인의 연구 성과를 NFT화해서 이걸 소장하겠다.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실체가 있는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진행할까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혹시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면 알려주시면은. 네네.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앞서 제가 가상 경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적인 우리가 해석으로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메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초월을 뜻하는 단어고요. 유니버스가 우주를 뜻하는 단어죠. 그냥 초월한 우주,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계실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모호하죠. 그거보다는 좀 의미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좀 좋다. 이 노란색 글씨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바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혹은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 네. 다양한 상호작용, 혹은 그 세계, 그 공간 자체를 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다고 받아들이실 수는 있지만은 현재 현존하는 다양한 메타버스의 업종별 정의를 포괄적으로 모아보면은 요 노란색 표현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핵심 단어는 바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라는 부분, 그 접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는 하셨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넘어서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삶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이런 데이터와 AI 혹은 다양한 플랫폼들의 이기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넷플릭스를 켜보면은 이 어떤 분들이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띄워주는 영상들이 다 다릅니다. 네. 개인 데이터들을 개별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깜짝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내가 이걸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또 눌러서 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어떤 수집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로봇 청소기도 말씀드려볼까요? 로봇 청소기가요. 집에서 쓰시는 분들 로봇 청소기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벽이나 문턱에 가까이 다다르면은 속도를 줄여요. 그 이유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여기저기 청소를 하면서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인도어 GPS라고 하는데 이 실내 GPS 맵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 청소기들은 똑똑하게 내가 지금 청소하는 집의 구조라든지 장애물의 위치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속도를 이제 내가 가서 세게 부딪히면은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AI나 이 데이터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받고 있고요. 바로 메타버스도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아주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설명드릴 부분은 약간 좀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 변화, 이 패러다임 변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요 인포맥스 TV 이전 것들을 좀 시청하다 보니까 저 김단태 대표님, 예, 또 웹 얼마 전에 3.0 설명을 좀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해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랑 연결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되게 손쉽게 사용해요. 스마트폰 손에 쥐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세상들을 돌아다니죠. 근데
인터넷의 등장 역사가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요. 1989년에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여러 기술들이 난무했지만 표준화돼 버린 게 우리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프로토콜 기술입니다. 네. 이 월드 와이드 웹이 1989년, 1990년 요 시점에 이제 표준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1990년대 여러분이 만약 얼리 어답터셨다라면은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셨을 텐데 그 당시에 인터넷을 쓰신 분들 지금의 인터넷과 비교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매우 수동적이었어요. 몇몇 정보 제공 업체들이 구축해 놓은 사이트 거기서 일방적인 정보를 우리가 소비하는 주체였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김단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웹 1.0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는 시대였죠. 네. 근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변화가 있죠. 우리 소위 말하는 집 앞에 이제 상점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가 대표적인 사례죠.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여러 현실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구축이 되면서 이 인터넷 세상이 현실 세계와 적극적으로 연계되기 시작하죠. 이런 측면에 많은 업종들이 들어가면서 거기 대표적인 역할을 한 채널이 있었죠. 바로 포탈이라고 하는 우리 인터넷 포탈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수십 개, 십수 개의 포탈들이 경쟁이 난무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야후, 기억나죠. 라이코스, 네네. 엠파스, 많았죠. 네, 뭐 천리안, 하이텔, 파란도 파란, 기억나네요. 네, 프리첼 뭐 많죠. 아마 이게 하나씩 게임하듯이 얘기해 보면은 정말 열 몇 개가 나올 텐데 그 업체들이 바로 이 인터넷 초창기 90년대 후반부터 정말로 오프라인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올라서기까지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유통 채널이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렇게 경쟁을 펼쳤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싹 정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구글, 네이버, 다음 이렇게 독과점이 형성됐죠. 네. 네. 이렇게 삼각 독과점이 형성된 것도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구글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 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을 상당히 우리 이 업계에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2000년대 이렇게 인터넷 포탈 싸움 그리고 그러면서 오프라인의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올라오던 시기였다. 그러면서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올라오던 시기에 우리가 접근하는 그 기기 자체도 상당히 편해진 거죠. 내가 이 우리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정된 형태로 이 컴퓨터에 인터넷 접속하던 것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접속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내가 정보의 생산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흘리고 다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수집해서 역으로 또 제공을 해주죠. 바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디지털 디바이스가 변한 시기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디지털을 이용하는 패턴이나 방식들이 아주 대변혁이 있었던 하나의 시기다. 그것을 네. 우리는 웹 2.0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생산하면서 소비도 하는 시기. 우리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죠. 네. 프로슈머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정말 이 정보를 막 흘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GPS로 계속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이 거래들을 스마트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웹 2.0의 시기입니다. 그럼 웹 3.0은 뭐냐라는 거죠. 자, 웹 2.0의 대표적인 특성이요. 바로 우리가 정보의 생산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장, 이용자들의 입장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도 하기도 한다라는 변화도 있었지만은 이것을 중재하는 이 플랫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웹 1.0에서는요. 독과점 플랫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가는 초창기 시기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시도들은 많았지만은 정말 몇몇 소수의 업체들로 몰리는 형태들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웹 2.0의 시기에는 우리 구글, 아마존, 우리 애플 혹은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보의 유통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 즉 플랫폼이죠. 네. 이걸 주도하는 시장이 바로 웹 2.0에서 발생된 것이죠. 네.
그럼 자, 웹 3.0은 뭐냐? 이 플랫폼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정보의 유통과 이 공급 소비의 어떤 형태를 완전히 또 분산화된 형태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웹 3.0의 대표적인 기술,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꼽습니다. 뭐 NFT, 코인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상 경제라고 하는 게 다 기술들이 맥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 3.0의 대표적인 키워드 몇 개 던져드리면은 바로 분산화, 우리 탈중앙화라고 얘기도 하는 이 분산화, 그 다음에 지능화, 개인화, 요 세 가지 단어. 뭐 물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요 세 가지 단어를 웹 3.0의 핵심 키워드, 핵심 특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기술들이 작용을 하지만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분산형 형태로 관리한다라는 거는 중앙에서 독점적으로 좌지우지했던 컨트롤했던 우리가 화폐 영역에서는 중앙은행, 그다음에 정보 영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 한번 헤쳐모여시키는 거죠. 물론 웹 3.0에도 또 주도적인 플랫폼들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형태는 한번 해체를 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바로 웹 3.0의 대표적인 특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그 정보의 어떤 그 평등, 그다음에 주권, 데이터 주권주의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사이에 또 1시간이 훌쩍 그러니까요. 지났어요. 근데 더 들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좀 같은데 기가 좀 많아가지고 마무리 짓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오늘. 요 개념까지만 좀 요까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그래서 저도 것 같아요. 마무리 지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좀 콤팩트하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요 개념적인 것들 완전히 마무리를 드리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웹 1.0, 2.0, 3.0으로 접근하는 방식들 최근에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산업혁명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최근에 3, 40년 사이의 변화를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으로 구분을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주로 80년대, 90년대 IT혁명, 정보화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인터넷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혁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맥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3차 산업혁명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가상세계를 만드는 과정의 혁명이었어요. 저는 이걸 다르게 가상세계 창조혁명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실제 사례로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역할이 현실 세계에 있던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다가 제대로 구축을 해주고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역할을 한 거죠. 바로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중요한 플레이어, 핵심 플레이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 구글, 네이버 다음을 필두로 해서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혁명이 3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요,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가상세계에 계속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의 부분 집합 같은 역할인 거죠.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 부분 집합이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이나 혹은 뭐 이런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조회하는 정보들이 현실 세계를 대부분 다 담고 있다. 인정하시나요? 안 인정하시나요? 내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찾으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끄덕끄덕 하시죠?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샘물 정도, 시냇가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었던. 근데 그 당시에는 일부 정말 정보 제공자들이 올려놓은 데이터만이 가상세계에서 조회가 됐던 건데, 지금 현재 시대에는 2021년에는요, 가상세계, 인터넷 공간에 있는 정보들이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와 일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상세계가 역으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율주행차가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바라볼 때는 현실 세계를 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세요? 가상세계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라는 기술, 우리가 테슬라는 카메라 8대를 센서로 이용하고요. 구글의 웨이모라는 업체는 라이다라는 센서를 이용합니다. 센서의 기술 방식들은 다르지만 이 센서라는 기술로
현실 세계의 장애물들을 인식하죠. 내가 가야 될 길을 인식하죠. 그거를 가상세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만의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그려놓고요. 그 네. 안에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이죠. 그쵸. 근데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 현실 세계가 이렇게 가상 세계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메타버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율주행차만의 메타버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터 가상 세계가 바로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차도 가상 공간을 스스로 운전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현실 세계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디지털 기술, 바로 웹 3.0, 요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세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아,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넘치는 장표네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그렇죠. 인간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거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갈 때 디지털화로 됐다가 디지털 세상에서 이게 계산이 끝난 다음에 현실 세계로 내려올 때는 또 아날로그화 되는 네. 거예요. 아, 역시 그 공대 출신이시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해도 정확하게 잘. 짚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디지털화와 아날로그화가. 네. 제가 사실 이 메타버스나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드릴 때 항상 저의 핵심 장표로 가져가는 이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네. 바로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에 집중한 거예요. 디지털화에 해당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포탈도 대표적인 거죠. 포탈이 맞아요. 뭔가요? 현실 세계 정보를 인터넷으로 올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인 거죠. 지식인 같은 게 그런 그렇죠. 거죠. 지식인. 센서 기술, 우리 IoT 그렇죠. 분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20년 전만 해도 IoT 기술이 뭐 최고의 그렇죠. 디지털 기술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 뭐가 대표 기술이죠? 인공지능, 그렇죠. 블록체인. 이게 뭔가요? 가상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음. 이미 올라왔다라는 거죠. 가상 세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다시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이 지금 유행하는 거고요. 그렇죠. 과거의 IoT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상 세계로 끌어올리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한 30년, 이제 90년대부터 한 지금 2021년까지 30년간의 디지털 기술의 변화 흐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MC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디지털화와 아날로그화가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세상,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일치하는 세상, 네. 혹은 가상세계가 역으로 현실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상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학계에서는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CPS. 네. 이 학계에 있는 용어군요. 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제가 실제로 2016년도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 우리 워킹 그룹, 독일과 미국이 주도하는 워킹 그룹 그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여러 학자들이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IoT 기술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셨어요. 그 교수님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이 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다시 이것을 해석을 해드리면은 사이버 세계, 즉 가상 세계와 피지컬 세계, 현실 세계를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뭐다? 여기 제가 표기를 해뒀죠. IoT 센서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은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하는 거고요. 네. 자, 이 순서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네. 2000년대 초반 센서 IoT, 그다음에 그 이후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우리 아마존이 클라우드 시장 진출한 게 2002년입니다. 딱 그 시기가 나오죠. 10년밖에 안 됐어. 2000년도 초반에 AI 뭐 그렇게 대세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AI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 내에, 그러니까 테슬라를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메타버스 공간 내에 세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맞습니다. 세상에서 계산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 세상에서 계산하는 게 지금 도지 시스템인 거니까 AI로 계산하고 나서 네. 차한테 내려 명령하는 거죠. 네. 여기서 좌회전해 우회전해 그렇죠. 멈춰. 네, 이거 영향을 주는 게 아날로그화라고 표현하신 거고, 이게 다 진짜 딱 와닿네요. 네,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도 이렇게 가상 세계를 데이터로 수집해가지고 구조화해놓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은 좀 더 최적화된 길, 안전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해보시죠. 제가 여기 표기를 해뒀는데 물론 이것도 아주 좀 지엽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께 메타버스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네. VR, AR이라고 하는 기술이 메타버스의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죠. VR, 우리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기, 우리가 VR을 끼고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상 공간을 들어가는 입구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가상 세계를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상상하는 세계였죠. 이게 0과 1, 우리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VR 기술이 가상 세계를 이제 들여다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러면 눈으로 확인만 하겠어요, 사람들이? 경험을 하겠죠. 그 안에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정신 분석학에서요. 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5개의 감각, 5감각 중에 가장 정신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감각 첫 번째가 뭘까요? 시각입니다. 예, 시각이 약 71%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에 약하다 이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네. 두 번째가 청각이에요. 청각이 약 19% 정도? 네. 두 개를 합치면은 90%. 그러네요. 그렇죠? 89%. VR 기술이 뭔가요? 여러분 VR 현재 나와 있는 VR들은 주로 시각과 청각 정보로 여러분을 가상 세계로 안내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몸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상 세계에 있다라고 착각시키는 거죠. 착각을 만드는 거죠. 네. 바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상 공간이 이제까지 눈에 안 보였는데 VR이 진화 발전하면서 가상 공간이 눈에 보이게 됐다. 그래서 할 게 많아졌다. 즐길 거리도 많아지고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할 것들이 많아지고 네. 이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새로운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산업이 커지니까. 네. AR도 마찬가지입니다. AR 우리 어규먼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시스루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스루 기술. 시스루 이 속이 비치는 걸 시스루라고 하잖아요. AR 글라스를 끼고 여러분 눈앞에 지금 책상을 바라보시면은 책상이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 책상의 가격, 브랜드 혹은 생산자 이런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 글라스에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실 세계에서 그냥 책상을 바라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인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AR에 붙여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다가 붙여서 보여준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이런 AR의 활용도가 커지는 거죠. 여기다가 아까 우리 아바타가 들어가서 사는 공간, 우리 게임이나 엔터업계에서 주로 쓰고 있는 메타버스 개념, 그것만 결합을 시키면은 메타버스를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VR, AR 플러스 아바타 정도로 한번 이렇게 손에 잡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내린 결론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 특히나 3차 산업혁명 80년대부터 쭉 흐름을 봤을 때 바로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 결합하고 상호작용할 때 많은 기술들이 어떤 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와중에 요 가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메타버스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깊이 있게 하려면 사실 이 정도 시간도 좀 부족한 내용이었어서 그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굉장히 저희가 접근하기 쉽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까지도 잘 촘촘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해도가 한층 높아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매니지스트님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 네. 마지막에 저희는 제가 딱 그 정의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가상과 현실의 접점에서 인간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저 그림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주목하게 되는 기술들이 저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저희가 모셔서 네. 또 이렇게 들으시는 이렇게 분들은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게 네, 많이 보통 그러시나요? 그 뭐죠? 저녁 식사하면서 강의하는 것도 아. 8시 네.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 반. 아, 요즘 네, 10시 저희가 반이니까. 감사하면서 송구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그래도 아침에 네. 조찬 강의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조찬 그죠. 강의보다는. 새벽부터 하는 네, 것보다 새벽이 더 괜찮죠. 힘듭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늘 못 들은 말씀 네. 뒤에 있던 이야기도 좀 모셔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이 시간은요. 김상윤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여느 때와 같이 1, 2부 이렇게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여느 때와 같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남매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셨던 네. 네, 우리 이효성 매니지스트님께서 오늘로 라이브 방송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그간의 오늘 소감을 말씀- 진행은 네. 3월 달부터 제가 이제 처음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네. 유진희 아나운서랑 같이 진행을 했던 맞아. 저도 기억이 나는데 나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IT 회사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는 진행하는 걸 못 보시겠지만 뭐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을 오셔도 되고 그쵸? 또 다양한 방식에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그동안 또 아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승희님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네, 아유 저야말로 네. 네. 계속해서 이제 함께 유일하게 저희 네. 유일하게 처음 맞춘 후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우리 이효성 매니지스트님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들 자연스럽게 또 익히게 된 것들이 많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너무 슬퍼하고 계신 모습인데 네네. 네. 매일 아침마다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하니까 네. 그때 오셔도 되고. 네, 맞아요. 네. 여러분, 그래도 또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도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인포맥스에서도 또 이제 다른 기회로 뵐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이효석 매니지스트님 앞으로의 어떤 도전들, 행보들 응원해주시고 함께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마무리하기가 아쉽네요. 마시요. 뭐 더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오늘 방송 또 열심히 긴 시간 동안 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효성 매니지스트님과 저의 호흡을 맞춘 방송 함께 많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느 때처럼 유포맥스 라이브 매일 밤 8시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8시에 만나요.